판정자가 적은 일본,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것이 원인일지도? 4월 15일 일본의 한 언론에서 게재한 기사입니다. 기사에서는 한 외국의 박사가 스틸군은 최장 12시간, 경우에 따라서는 더 오래 생존할 수도 있다. 심지어 그것은 신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말한 것을 인용하여 일본과 서구권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서구권에서는 신발을 신은 채로 집에서 지내는 반면 일본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판정자 수는 적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현식이 청결의 유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아시아보다 서양에서 더 심각하게 판정자가 폭발하는 것은 실내 신발 착용의 습관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비단 신발뿐만 아니라 각종 인사습관, 마스크 착용 등 일반적으로 아시아가 서구권보다는 위생습관이 뛰어난 편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기사에는 단지 일본에만 한정 찍고 있기 때문에 주장에 대한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일본이 타국에 비해 훨씬 검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판정자의 수가 적다는 것은 세계 모든 국가가 아는 사실인데 이렇게 뻔뻔하게 자부심을 갖는 것이 웃길 따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는 일본의 인사하는 습관이 일본의 비결이다. 앞으로 전 세계는 일본의 인사 방식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이후 일본 내에서도 판정자가 증가하면서 그 주장은 쏙 들어간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유형의 망상이기 때문에 설마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사의 댓글을 보는 순간 더 충격적인 일본인들의 실태를 느낄 수 있었죠. 나 또한 이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서구권은 락다운까지 시켰는데 판정자가 줄지 않잖아? 아마 원인은 이거라고 생각해. 생활습관, 위생의식, BCG 등 원인이 분명 있을 거야. 그게 아니라면 현재 일본에서만 압도적으로 적은 사망자 수에 설명이 안 돼.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그리고 일본은 기본적으로 청결한 것을 좋아하고 손도 잘 씻고 양치질도 잘하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 정도로 뛰어난 국민의 문화를 지닌 일본에서도 이 정도의 맹위를 떨치는 것을 보면 이번 위기는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의견을 들으니 일본인이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마스크 착용도 손 씻기도 가글도 일본에서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야단 맞으며 배운 거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해외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 이유를 하나로 보긴 어렵고 여러 행운이 겹치지 않았을까? 물론 의료체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인 수준에 있다는 것도 크지만 참 한편으로는 대단한 국민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를 곧이곧대로 믿고 있으니 말이죠. 심지어 최근 일본에서는 하루 최대 700명 이상으로 나오던 신규 판정자가 갑자기 확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방송국에서는 정말 다행이다. 이제 일본은 안정화 국면에 접어든 것 같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는데요. 조금만 자세히 알아보면 이것에 대한 실상은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는 너무 가파른 성장 속도에 당황하여 진단검사를 하는 수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해당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검사 수를 늘렸다, 줄였다 하며 조금씩 간을 보고 있는 게 보이죠. 아예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날도 있었습니다. 이에 차츰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일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일본 당국에서는 4월 14일 검사를 재개했는데요. 이날은 이상하게도 검사하는 양에 비해 판정자가 그리 많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방송국에서는 이제 일본은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라며 당당하게 방송을 한 것이었는데요. 문제는 다음날 터졌습니다. 4월 15일도 14일과 같은 양상을 기대하며 검사를 진행하였는데 전날에 비해 3분의 1 수준밖에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판정자는 전날의 386명보다 많은 455명을 기록한 것이죠. 만약 이 기세대로라면 현재 전세계 판정자 순위에서 24위에 위치한 일본은 23위에 위치한 한국을 제쳐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즉시 검사를 중단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통계 조작은 다음의 문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일본의 내부에서 유출된 데이터로 공개된 후 수많은 일본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죠. 이 표는 일본의 각 지역에 따른 의심 신고 건수, 검사 수, 판정자 수, 검사율, 검사 거부율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특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검사 거부율로서 일본의 국민이 스스로 증상이 의심되어 병원에 찾았으나 보건당국에게 검사 거부를 당한 확률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96%가량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100명이 증상을 호소해도 96명은 거부당한다는 의미죠. 이런 충격적인 데이터를 접하자 일본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는데요.
16일 데일리 신초에서는 한국의 대응은 세계에서 칭찬을 받고 있다. 지금 한국에 있어 다행이라는 일본인도 있는 실정이다. 라며 한국에 비해 너무나도 부족한 일본의 대응을 비판하고 있죠. 이렇게 자국 내에서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정권 비판의 목소리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일본에서는 극단의 조치를 내렸는데요. 선별진료소를 만들 계획에 착수한 것이죠. 이 부분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선별진료소를 만드는 것에 착수한 것이 아니라 선별진료소를 만들 계획에 착수한 것입니다. 계획을 계획하기로 했다는 엉뚱한 움직임인 셈인데요. 일본의 황당한 움직임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4월 16일 한국에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2차 온라인 개학을 시행했는데요. 이에 따라 약 400만 명의 학생들이 EBS 온라인 클래스와 e학습터 등의 동시 접속을 시도했죠. 하지만 아직 준비가 미흡했던 것인지 원격 수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한순간에 많은 트래픽이 몰리면서 해당 사이트들이 마비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에 전국 각지의 학생들은 점검했다면서 왜 또 터지는 거냐, 걱정하던 대로 다운됐다, 렉이 심하다 라는 불만을 쏟아냈죠. e학습터를 관리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차 온라인 개학에 앞서 기존의 서버를 12개까지 증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한 서버 자원도 준비하는 등 인프라 증설 및 확대의 안정화 작업을 하였지만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트래픽이기 때문에 이를 매끄럽게 수용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듯 보이고 있죠. 일각에서는 현재 전국 신규 판정자 수가 하루에 20명 내외로 통제되고 있으니 사회적 거리두기만 철저히 교육하여 오프라인 개학을 해도 되지 않느냐 라며 부족한 인프라 상태에서 온라인 수업을 강행하는 당국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그렇게 간단히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다 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현 위기에 가장 잘 대응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히는 싱가포르 역시 자국의 통제 상황에 안심하여 오프라인 개학을 실시했다가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싱가포르의 그래프를 보면 훌륭하게 통제되던 싱가포르의 판정자 수는 이후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는 양상에 접어들고 있죠. 때문에 한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이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이것만큼은 최대한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여 다소 매끄럽지 않더라도 온라인 수업을 계속 진행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모습을 본받아 똑같이 온라인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 형태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일본 미에현 시즈카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로서 온라인 수업을 한다던 일본 당국의 입장과 다르게 모든 초등학생들이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은 교실에 모여서 수업을 듣지만 교사 혼자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죠.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교사 혼자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일본의 요코하마시에서는 한 보육교사가 C19 판정을 받았으나 보건소와 요코하마시에서 이를 알리지 말라는 압력을 넣어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이 보육교사는 스스로 발열의 증상을 느꼈으나 해열제를 복용하며 며칠 동안 유치원에 출근을 했고 사태가 더 심각해지자 보건소에 찾은 것인데요. 그동안 이미 수많은 접촉이 이루어져 확산이 발생했을 테지만 2차, 3차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 보육교사의 판정 사실을 보육원과 학부모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와 요코하마시에서는 해당 판정자의 동선 조사가 모두 끝나기 전에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은 것인데요. 일본 탁상 행정과 관료주의의 끔찍한 해악을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이후 뒤늦게 휴원령이 내려져 해당 유치원은 문을 닫긴 했지만 가뜩이나 검사도 잘 해주지 않는 일본 당국인데 자신의 자녀가 교사에게 옮았을지도 모르는 학부모들은 하루하루 두려움에 떠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점점 바로 옆나라 한국과 비교하며 무능한 일본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한 방송사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일본이 한국을 따라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한국의 실정과 다른 사례도 많고 오직 변명으로 가득할 뿐이기에 일본 국민들의 마음을 진정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알고 있는 한국의 검사라고 한다면 드라이브스루 검사가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 드라이브스루 검사가 한국의 높은 검사 수를 모두 감당하느냐 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닌데요. 한국에서는 이외에도 방문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직접 자택을 방문하여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이죠. 보건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대기실 확산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의심자가 바깥을 돌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수단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는 이에 대해 보건소의 직원 수가 그렇게 충분한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경우 일본과 다르게 이럴 때를 대비하여 보건소 인력을 충당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는데요. 바로 공중보건의라고 불리는 의사들이죠. 이것은 한국 특유의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남성에 대해 징병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국가시험에 합격한 예비의사들의 경우 군대 입대하는 대신 보건소에 3년 동안 파견되어 진료하면 이러한 징병제의 병력을 대체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투입된 한국의 공중보건의는 약 2,70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보건소에 근무 중인 의사의 수는 728명에 불과한데요. 때문에 일본이 한국과 똑같이 할 수 없느냐고 묻는다면 징병제가 없는 일본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답할 수 있겠네요. 한국의 대응 방식에 도움이 된 제도는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민등록번호 제도인데요. 북한에서 침투한 스파이를 색출하기 위해 1960년 도입된 한국의 주민등록 제도는 한국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그 사람의 학력과 직업, 동선 등 모든 것을 쉽게 알아낼 수 있게 만들죠. 한국에서 판정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에 이 제도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긴 하지만 북한이라는 존재로 인해 언제든지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한국에서는 이것이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죠. 준전시체제이며 징병제나 주민등록번호 제도 등이 있는 한국과 패전 후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가 권력 강화에 대해 강한 알러지를 느끼는 일본 사이에서는 이번 위기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야망을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버블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이 한국은 이런 소름 끼치는 풍습이 있다고 뒤집어 씌웠던 것을 이제 자신들이 실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늙은 부모를 깊은 산속에 내다버리는 것을 일컫는 고려장이라는 단어는 간혹 아직도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풍수처럼 쓰이고 있는데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왜곡, 폄하한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고려사에 따르면 부모가 죽었는데 잡된 놀이를 하는 자는 징역 1년, 상이 끝나기 전 상복을 벗는 자는 징역 3년, 초상을 치르지 않는 자는 귀양을 보낸다라고 전해질 정도로 고려시대는 효를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여겼고 각종 기록에서도 고려장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려장이라는 용어가 늙은이를 버리는 풍속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던 최초의 기록은 1882년도에 발간된 윌리엄 그리피스의 책 은자의 나라 한국입니다. 이전까지는 일본에서도 오래전부터 유행하여 17세기에 이르기까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풍속이 한국에 성행하고 있었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리피스의 이 책은 조선을 서양에 소개하며 한국의 역사와 풍속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많은 부분 엉터리입니다. 당시 그리피스는 일본에 거주하며 한 번도 조선을 찾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 정설이고 역사학이 아니라 자연과학을 전공한 학자로 일본 정부의 초빙으로 도쿄 제국대학의 전신인 도쿄 가이세이 학교에서 강의했으며 일본이 주체가 되어 조선에서 미신과 전제왕권을 몰아내고 서구 문명과 기독교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한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자료들에만 의존해 한국의 역사와 풍습에 대해 서술했는데 한국에 대한 편견에 기초하여 일부 설화의 내용을 마치 역사적 사실인 양 왜곡하여 서술한 것입니다. 그 책에서 부산은 고대부터 대마도주의 영지였다라고 한다던가 이런 헤어스타일을 조선 사람이라고 한다던가 이 그림을 가지고 16세기 조선무사라고 하고 이걸 조선의 식탁이라고 책의 사파로 소개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조선에 한 번도 안 와보고 헛소리한다는 말에 신뢰가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피스는 조선에서 선은 선명하다, 생생하다의 뜻인데 자기 맘대로 고유할 선으로 바꾸어서 아직도 도처에서 쓰는 Land of Morning Come이라는 묘사를 최초로 합니다. 한국을 가리키는 고유한 아침의 나라라는 어구는 일본을 가리키는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에 상응했던 것이고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은 바쁘고 부산스러워야 하는데 나태한 뉘앙스를 주면서
힘과 정열을 상실한 나라라는 이미지로 이후로도 많은 서구인들이 무기력한 조선을 묘사하는 어구로 쓰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아직도 대한항공에서는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인 1919년에 미와 타마키라는 사람이 쓴 구비전설집 전설의 조선이라는 책에서 늙은 제 아비를 지게에다 지고 산속에 버리려는 어떤 사내가 산에서 내려오던 길에 아들 보고 그 지게가 필요 없으니 버리라고 하자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나중에 아버지도 늙으면 필요할 텐데 또 써야 하니까 버리지 못합니다 라고 하자 곧 크게 뉘우치고 버린 제 아비를 다시 모셔왔다는 바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1924년에 조선 총독부가 발행한 조선 동화집에도 부모를 버린 사내라는 제목으로 등장하고 1926년 나카무라 료에이가 정리한 조선 동화집에도 거듭 수록됩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 효자전에 실린 원곡 이야기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지는데 즉 중국의 전설을 우리나라 것인 양 둔갑시킨 일본에 의해 각인된 것이 고려장이라는 이야기로 볼 수 있고 인하대학교 최인학 교수 같은 분들은 일본인들이 조선인들로 하여금 고려장을 한 무덤은 파헤쳐도 된다며 조선 일꾼들이 무덤을 파는 것을 당연히 꺼리는 분위기에 효과적인 핑계가 되기도 하였고 이 즈음부터 개성 주변의 고려 고분들이 일본에 의해 대거 도굴당하기도 하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제가 고려시대의 풍습이라며 매도한 일이 진짜 풍습으로 존재했던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일본입니다. 그리피스가 쓴 은자의 나라 한국이라는 책에서 언급한 대목인 일본에서도 오래전부터 유행하여 17세기에 이르기까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풍속이라는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근대까지 존재했던 악습입니다. 실제 일본 나가노현에 존재한 산에 고령의 노부모를 버리는 풍습이 있는데 이를 영화한 것이 1984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이마무라 쇼에이 감독의 나라야마 부시코라는 영화로 에도시대 말기 산골마을에서 부모가 70세가 넘으면 그들을 등에 업고 나라야마라는 산의 꼭대기에 올라서 부모를 버려두고 와야 하는 전통이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소름 끼치는 내용이라 자세히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마비키는 일본어로 속가넥이라는 뜻인데 에도시대 중기 이후에 평균 자녀수가 3명이었는데 아이가 3명 이상 태어나면 전부 어떻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악습은 일본의 전국시대 때부터 있었는데 일본을 방문했던 서구 선교사들의 저서에 많이 언급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일본은 에도시대 중기 이후 전란 종식 후 평화가 오고 온천 개발로 목욕 문화도 발달하여 위생도 발전해 평균 수명도 32에서 33세로 청나라 24에서 25세보다 훨씬 높았는데도 인구 성장률은 정체되었었습니다. 일본 인구는 1721년 2600만 명, 1792년 2500만 명, 1828년 2720만 명 등이었는데 다른 이유가 없는데 비정상적으로 에도시대의 인구 증가율이 낮았고 그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그런 일을 했던 이유로는 동북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세율이 높아서 새로운 생명을 감당할 경제력이 부족해서였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당시 연간 1인당 54kg의 쌀만 소비할 수 있었다는데 육류와 밀, 기타 먹을거리 등으로 인해 소비량이 상당히 적어진 현대 한국인의 쌀 소비량이 60kg인 것과 비교해본다면 당시 일본은 육류 소비 금지를 비롯하여 현대와 비교하여 쌀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을 시기인데 54kg이라는 것은 상당히 아슬아슬한 양이어서 입이 하나라도 늘어나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생사가 걸린 문제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 에도 시대의 학자들의 저서에 따르면 상당한 숫자의 그런 행위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런 풍습은 1930년대까지 홋카이도 등 일부 지역에는 계속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때 생산력이 없는 노인들이나 아이들을 없애는 일이 한국에서도 역사 전체에서 한 번도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인간사회 어디에서나 극한의 상황일 때 단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이른바 사건과 사회에 만연했다, 나아가 풍습이었다는 것은 아주 다른 부분일 것입니다. 사실 현대사회에서조차 부모를 봉양하기 힘들어 양로원에 모신다거나 하는 일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논란이 될 때가 많고 심지어 최근 중국에서는 아들이 모친을 묻었다가 3일 만에 구조된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지만 이를 보고 우리가 아무리 중국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런 현상이 중국 사회 전체에 만연되어 있다거나 심지어 풍습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저런 행위들이 이른바 풍습이라는 말로 실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저런 풍습이 있었던 나라라서 그럴까요? 일본에서 최근 C19 사태와 관련해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스포츠 호치는 14일 노인이 젊은이에게 집중치료를 양보하는 카드에 대해 한국인이 보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상상해보라. C19가 중증화한 노인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남은 중환자실은 1개. 그때 같은 증상의 젊은이가 옮겨져 왔다. 당황한 병원 직원에게 숨이 끊어질락 말락한 노인은 품에서 하나의 카드를 꺼낸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집중치료를 양보합니다. 이렇게 쓰여진 카드를 본 직원은 노인을 방치하고 젊은이를 중환자실로 옮겨간다. 당신은 노인처럼 할 수 있습니까? 신문은 일본에서 시식구에서 절실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중환자실과 고급 의료기기의 부족이라고 말합니다. 집중치료실 병상 수에 대해 독일은 인구 10만 명당 30개, 이탈리아는 12개 정도, 일본은 5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중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인공호흡기, 인공폐 등 고급 의료자원은 대수에 제한이 있으며 환자 수가 증가하면 필요로 하는 모든 환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되는데 그 결과 의료 현장에서 어떤 환자를 먼저 치료할 것인가라는 갈등이 생겨 의료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사카 대학 인간과학 연구과 이시쿠라 교수가 집중치료 양보 의지 카드를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카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C19로 인공호흡기와 인공폐 등의 고급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장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나는 젊은 사람에게 고급 의료를 양보합니다. 이시쿠라 교수는 경무의료 종사자의 무거운 정신적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에 노인이 만일의 경우 고급 의료를 젊은이에게 양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양도카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치료의 우선순위 결정에서 회복 전망이 낮은 노인보다 젊은이를 치료하는 생명의 선택으로 양도카드에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는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자신 스스로도 이 카드에 서명했다는 이시쿠라 교수는 스스로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더라도 60세가 되면 면역력이 저하되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여 60세 이상이 되면 한정된 의료자원을 한창 일할 젊은이에게 양보하는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참 충격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일본인들의 상황과 생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이해가 안 가는 일본의 풍습이지만 앞에 노인이나 어린이를 버리는 풍습까지 생긴 이유는 최근 일본인들의 입에 달고 사는 의료 붕괴처럼 식량 공급이 붕괴되었지만 그 식량 붕괴 사태를 정상적인 상태로 복귀시킬 수 있는 국가의 시스템조차 붕괴된 사회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카드까지 나온다는 것은 일본은 의료가 붕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붕괴 상태를 시정하고 만회할 국가나 사회의 시스템까지 붕괴가 되었거나 국민들이 기대를 안 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서구 유럽이 초창기에 그렇게 욕을 먹고 삽질을 해도 결국 테스트 수는 엄청 늘렸고 다른 의료자원들도 확충해 나아가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테스트 숫자도 늘리지 못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도 인적, 물적 집중치료 자원을 늘리거나 조정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기사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입니다. 한국이라면 아마 이런 말이 나오게까지 만든 정부와 사회의 실패를 먼저 질타했을 것이고 인적 물적 의료자원의 보충이나 효율적 배치에 대한 토론을 할 것 같은데 놀라운 일본인들은 대부분 의료 붕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노인들은 젊은이들을 위해 희생되어야 한다는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논의까지 나오고 있고 28세의 스모 선수가 병원을 찾아 헤매다 악화된 이후 일을 당하는 등 일본에서는 유명인들만 벌써 몇 명이나 희생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비상사태를 해제하며 경제효과가 몇백조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당연히 일본인들은 괴리감을 느껴야 할 텐데 수능과 동조의 반응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본 언론은 스모 선수들은 비만으로 인해 당뇨 등 지병이 있었을 것이다. 평소에 자기관리가 중요하다는 기사를 내고 일본인들은 거기에 동조하며 의료 시스템의 비판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습성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극한의 상황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 에도 시대에 그러는 풍습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랄까 이런 집단적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2차 대전 당시 가미가제니 반자이어택이니 옥세니 그런 일들도 가능했던 것인지 조심해야 될 나라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